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마치 연준의 금리 발표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며칠 전에 QRA라고 해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연준의 금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비트코인 가격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중기적이라고 하면은 내년 한 1분기까지 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가 3분기 7월 9일 말씀드린 대로 QRA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인데, 연준이 금리와 연준의 재무제표로 통화량을 조절한다면 재무부는 QRA로 달러 유동성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망에 연준의 금리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니까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분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분기당 한 번씩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매일 일기를 쓰듯이 차트를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특히 8월에 상대적으로 큰 하락을 맞은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며칠 한 3일 동안 연속해서 미약하긴 하지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현실에서는 지금 보면은 모건 스탠리 비롯해서 이 기관이나 고래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개인들은 오히려 좀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횡보장, 조정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8월 이후에 횡보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 지금 이때 8월 3일 때 V자 반등을 이룬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요 9,200선입니다. 예. 요 9,200선을 뚫고 나가느냐, 그죠? 아니면은 뚫지 못하고 하락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추세에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이제 9,200선을 만약에 뚫고 나간다면 9,400, 500까지도 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9,200선을 뚫지 못하고 하다가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8,9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 본격적으로 재무부의 QRA 채권 발행 계획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QRA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하는 장기, 중기, 단기에 미국 채권을 발행하는 물량과 조건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쉽게 풀어한다면 그거보다도 더 많은 카테고리, 아이템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게 장기 채권, 중기 채권, 단기 채권을 어느 정도 이번 분기에 발행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발행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 이제 QRA인데, QRA가 우리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기 채권 물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제 주로 10년물, 30년물이죠. 요거를 얼마나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장기 채권, 미국 장기 채권의 금리가 결정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10년물 장기 채권이 약 4.7%대예요. 그 다음에 30년물은 어떻습니까?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 5.1%대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보통 마지노선을 5%로 여기고 있는데 장기 10년물과 30년물이 다 5% 이미 넘었고, 이것도 5%로 10년물도 5% 가깝게 다가가고 있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장기 채권을 순환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동결시키지 않고 더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은 많아져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장기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지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장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부동산, 자동차, 기업 대출할 때 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요 금리가 다 장기 채권의 금리에 연동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이자를 갖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투자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5% 전후가 되면 지금 현재 5% 전후인데 10년물은 넘었고 10년물은 지금 거의 가깝게 왔는데 이때 기관, 고래, 개인 모두 다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투자할 필요성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여력도 감소하지만 투자 필요가 감소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 이 정도 이자 주면 원금이 보장되는데 이 정도 이자 주면요. 작은 돈은 모르겠어요. 뭐 1,000만 원, 1억은 모르겠는데 벌써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로 넘어가면 이 정도 주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돈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장기 채권을 얼마나 발행하느냐. 만약에 동결하지 않고 더 많이 발행한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한테 엄청 불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채권을 팔면 시중에 있는 뭐 사업자가 됐건 개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채권을 사잖아요. 은행이 됐건.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중에 있는 돈이 재무부의 지갑, 일반 회계지갑, TGA에 몰리게 돼요. 그럼 어때요?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 QRA에서 TGA, 재무부 지갑의 목표 잔고, 얼마나 그 지갑에 얼마의 돈을 채울 거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다시 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년이죠. 2025년에 10월달, 12월달에 재무부가 7월부터 단기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했어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사실은 이때 10월, 11월, 12월에 그 전부터도 시그널이 있었지만 시중에 미국 시중에 단기 자금이 완전히 씨가 말랐었습니다. 완전히 비트코인이 직격탄을 맞았죠. 직격탄. 왜냐하면 단기 자금이 비트코인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단기 자금이 단기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단기 자금이 시중에서 사라져갖고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청산 맞으면서 쭉 빠졌죠. 그게 단순히 청산 맞아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만이 아니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자금이 완전히 씨가 말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없었던 거죠. 청산은 둘째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기 채권, 그건 1년 이하예요. 1년 이하 단기 채권 발행은 MMF나 레포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요게 이제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채권이 나오면 MMF에 있는 자금들이 단기 채권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 시장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미국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걸 은행에 담보 맡긴 다음에 그 채권의 액수만큼 내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단기 자금 유동성이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 만약에 단기채 발행을 많이 해서 이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이걸 사면서 재무부 지갑으로 다 옮겨가죠. MMF에 있는 돈들, 레포 시장에 있는 돈들이 다 재무부 지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단기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년에 10월, 12월 때도 그랬는데 은행 등의 금융의 일상 유동성이 경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단기 자금 유동성이 경직되면 단기 자금 의존도가 높은 비트코인에는 엄청나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쭉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순위 1, 2위 안에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단기채 발행이 너무 많이 됐었거든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하물며 얼마나 그 돈이 말랐었냐면은 기억하실 분이 있을 텐데 작년에 12월에 연방준비은행이요. 12월에 갑자기 QT 그동안 했던 양적 긴축 중단했어요. 그렇다고 양적 완화로 넘어가서 막 장기 채권 막 매입하고 그래서 돈 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때 단기 자금이 얼마나 경색됐었냐면은 그때 QT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대신 연준이 시중에 있는 즉 재무부가 발행했던 단기 채권을 막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보통 400억 달러씩 매입했습니다. 왜? 시중에 돈이 너무 말라갖고 은행이 막 붕괴될 것 같으니까 몇몇 은행은 막 망하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입니다. 몇몇 은행이 망할 정도니 비트코인이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텨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듯이 이렇게 단기채 발행도 이런 의미로 중요하고 그리고 요 10년물, 30년 장기 채권도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이 결과로서 재무부 지갑에 얼마의 돈이 있고 얼마의 돈이 빠져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를 항상 봐야 되는 것처럼 QRA도 분기당 한 번씩 발표될 때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최소한 동결되느냐,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런 단기적인 전망, 중기적인 전망,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QRA라고 하는 장단기 채널 채권 발행량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유동성과 시장의 투자 여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키이자 바로미터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공유하고요. 자, 상금리 QRA, 미국은 중간선거 전 증시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이에요. 7, 8, 9월. 그죠? 중간선거가 1월에 있죠. 예. 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는 증시를 막 부양시킬 것 같진 않다라 보호만 할 뿐, 더 악화되지 않게 보호만 할 뿐, 이거를 막 키우려고 하는 거는 포기했다. 언제 전까지? 중간선거 전까지. 예, 그거를 QRA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거 어려운 부분 제외하고요. 좀 쉽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 3분기 QRA를 첫째, 10년물, 30년물의 장기 채권은 발행량을 동결했어요. 더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 그냥 들어오는 것만 막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오를 대로 올랐죠. 아까 본 것처럼 10년물 4.7%, 그죠? 30년물 5.15% 막 이래요. 5.0%를 이미 넘겼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장기 채권을 그냥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근데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장기채를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만으로, 단기채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을 해서 요 정도를 하면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빚을 얻어갖고 장기채권 팔아서 빚을 얻어서 될 수 있겠다. 그 어떤 만기나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딱 맞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결한 거. 그러니까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것은 막은 거죠. 이미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에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악화되는 걸 방지한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장기 채권을 발행량을 만약에 늘렸다.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럼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됩니다. 그 채무를 빚을 갚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장기 채권 발행량을 만약에 증가시켰다. 그러면 이자가 더 오르죠. 더 많이 공급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 채권의 이자는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자동차,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이자가 다 올라가고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주식이나 비트코인한테 엄청나게 안 좋죠. 지금도 안 좋은데. 근데 그래도 미국이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대신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장기채 발행량은 동결했다. 원래는 증가시킨다고 돼 있던 거를 수정한 거예요. 그냥 동결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막은 거다.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한테는 다행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단기채 발행량은 증가시켜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장기채 발행량을 동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기가 다 돼서 장기 채권이 들어오는 거를 단기채로 돌려막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단기채는 이자가 낮아요. 지금 현재 한 3.7%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낮고, 그러니까는 낮은 금리로 나랏빚을 막으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QRA가 보통 장기채가 7, 단기채가 3 이랬거든요. 비율이 70% 30%. 지금은 단기채가 오히려 장기채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단기채 발행량이 증가했으니까 한 6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자금이 재무부 지갑으로 흡수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 7월, 8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시중의 단기 자금이 상대적으로 경색된다라고 하는 거는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최소한 7월, 8월, 9월에는 비트코인한테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바로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중간 선거 전에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큰 틀을 내서 단기채 발행량을 증가시킨 건 비트코인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불리한데 유리한 건 없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글로 온라인에서 번역을 한 거고, 원 제목은 요겁니다. 비트코인을 이끄는 어떤 유동성에 대한 것, 유동성의 소스가 뭐냐, 유동성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아주 간략하게 결론적인 거를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하나의 중장기적 견해, 위의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단기 채권 발행이 단기적으로, 우리 앞서서 봤죠.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불리하죠. 근데 연준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재무부가 발행한 단기 채권을 계속 매입하는 RMPS, 요걸 이제 재무부가 발행한 단기 채권을 계속 매입해서 시중에 단기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거를 RMPS라고 해요. 근데 연준이 RMPS를 지금까지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대략 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계속 매달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쌓여서 비트코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지금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12월 9개월 연준이 시중에 있는 단기 채권을 RMBS를 통해서 계속 사들였는데, 그러면서 사들이니까 연준이 돈을 푸는 거죠. 그 푼 게 한 4천억 달러가 벌써 넘었습니다. 한 달에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풀고 있다고. 이제 이게 쌓이는 거죠. 쌓여서 당장은 불리하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 아미르 하지안이 얘기하는 거는 2026년 4분기 1월에서 12월 중요한 선거가 중간에 껴있죠. 4분기랑 내년 1분기 1월에서 3월에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유동성이 모여 조성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당장 단기 채권 발행이 비트코인한테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내버려두면 안 좋은 걸로 끝나요. 중장기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렸죠, 은행들 다 망해요. 왜냐면 은행이 단기 자금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돈이 융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준이 은행을 살려내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재무부가 뿌려놓은 이 채권을 다 모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모으니까 돈이 풀리는 거죠. 은행을 살리려고 쌓여서 비트코인한테 유리한 유동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논문의 취지는.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불리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4,500억이 풀렸어요. 이 RMBS를 통해서. 그러면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이게 얼마나 풀리는 걸까요? 1조 달러 이상 풀리는 거예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망들을, 그리고 가능성과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재무부의 QRA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당장은 우리가 차트도 앞서서 봤지만 비트코인 박스권 횡보 어떤 자본 유동성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QRA예요. 재무부의. 단기 자금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경색되고 있는 거니까 비트코인한테 안 줘요. 그래서 좋은 게 있고 기관이나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데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박스권을 횡보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이 QRA를 통해서, 물론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 매일 보려고 하는데, 지금 MVRV, 자, MVRV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또 다른 MVRV를 위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MVRV는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총 시장 가격을 비트코인의 조달 비용, 즉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실가격과 비트코인의 실가치의 그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보통 MVRV가 1 이하 0부터 1점대, 여기가 이제 1점대인데 1점대일 경우에 요게 2점대고요. 일 경우에는 매수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죠?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싼 거예요. 할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MVRV가 3 이상이다. 여기 3이에요. 3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 매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 뭐 성향에 따라서 3.0 넘자마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향은 3.7을 넘어야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심한 경우는 4가 넘어야 매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지수예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매일매일 보면 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하루 단위로 스캘핑 하거나 이런 초단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질 일이 없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1.2. 어제가 1.22였어요. 하루 사이에 0.1 하락했죠. 그러니까 더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블랙락이나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계속 매집하고 쭉쭉쭉 하고 있는 게, 또 ETF로 자금이 들어온 게 왜 들어오겠어요? 다 걔네들은 MVRV 보고 하지.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MVRV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걸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 매수 시즌이라는 건 뭐예요? 차트가 좋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분석해도 제가 단지 예외를 걸었죠.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다르죠. 그거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은 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따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우리 영상에서는 MVRV로 다 끝난다.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근데 지금은 아직 매수 시즌이다. 재미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파 금리, 지금 3.65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파 금리가 0이거나 2% 중반대일 때, 그때가 비트코인이
대상승할 때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이나 2% 중반대는 아닌데 좀 높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대상승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미니 불장처럼 미니 상승을 하더라. 근데 아직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뭐 푹 떨어지는 경향도 없고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이 얘기는 뭐다? 아직 재미없을 때다. 그냥 대기하고 있을 때다. 돈 있으면 여유자금 있으면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여유자금 있다면 분할 매수할 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파 금리랑 금리표와 MVRV를 보면 미래가 다 보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소한 분기당 한 번씩 미국 재무부의 QRA 국채 발행 계획을 보자. 예. 앞으로 항상 최소한 더 볼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최소한 3달에 한 번씩은 볼 겁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QRA에서 장기 채권은 동결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거. 세 번째, 올 상반기 QR에서 단기 채권은 발행이 확대된다는 거. 그래서 단기 자금이 경색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불리하다. 근데 중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 채권의 지속적인 확대, 작년 12월부터 했죠. 확대로 올 4분기, 올 10월에서 12월 혹은 내년 1분기,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 중기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비트코인 MVRV 지수가 1.2, 죄송합니다. 0이고 소파 금리가 3.65. 이거는 아주 매력적인 매입 구간이다.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관들은 매입하고 있다. 고래들은 매입하고 있다. 여윳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분할 매입을 할 때이다. 라고 매수를 할 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신문에도 나왔지만 많이들 나왔죠. 기관 고래가 이번 주에만 비트코인 매입을 약 1억 2천억을 했습니다. 1,700억 정도를 했고요. 개미들은 막 매도를 하는 게 온체인 데이터에 나옵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근데 MVRV와 소파 금리를 보면 절대 매도할 일이 아니죠. 근데 매도하는 분들은 물론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그 이자를 감당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MVRV 소파 금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하지 않으면 절대 잃을 일이 없어요. 예, 절대 잃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빚도 함부로 내지 않아요. 예, 다 봐가면서 냅니다. 빚을 내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 5줄 요약 마치면서 저 미스터 비트 오늘 미국 재무부의 QRA 채권 발행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동안의 단기적으로는 어떨 것이고 또 6개월 후 8개월 후 중기적으로는 어떨 것인지 함께 전망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하셨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